저랑 이제 DSR부에서 노드 오퍼레이터 하고 계신 형님이랑 둘이서 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그래서 이더리움 밸리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라이도 CS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솔로 스테이킹 좀 쉽게 할 수 있게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소개해드리고, 또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서 실습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습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 좀 최대한 최대한 쉽게 그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지식들 알아야 되는 지식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이제 머지부터 이제 밸리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액티베이션, 그리고 의무, 리워드, 페널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더리움은 원래 POW 네트워크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들이 이제 해시 파워를 기반으로 블록을 생성을 하고 네트워크가 변경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는 네트워크였는데요. 이 2022년 더 머지라는 이제 이벤트를 기점으로 POS 네트워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OS는 지분을 기반으로 한 투표권으로 투표를 해서 블록을 생성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합의 메커니즘인데요. 그래서 POS 네트워크에서 마이너 채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밸리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POW, POS 이런 거는 합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으로 어떤 블록을 추가할지, 그리고 누가 생성한 블록을 정식 블록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이 블록을 결정하는 방식이 변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의 체인에서 이 POW랑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레이어가 같이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POS로 가면서 여기 보시면 POS가 실제적으로는 2020년에 시작을 하는데요. 합의 알고리즘을 위한 또 다른 레이어, 비콘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병렬로 가다가 이제 22년에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원래는 하나로 갔었는데, 이 위에 컨센서스 레이어라고 밸리데이터들이 합의를 하는 메커니즘을 위한 레이어가 이제 트랜잭션 실행하던 레이어에 추가돼서 이렇게 두 계층으로 이루어진 체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터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볼 건데요. 이제 이 밸리데이터는 누구나 이제 32 이더를 이더리움에다가 예치를 하면은 누구나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치를 할 때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32 이더가 있고 내가 밸리데이터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다고 이 주소로 밸리데이터를 할 거라고 이더리움에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더리움도 나를 밸리데이터로 인식을 해줄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인인 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밸리데이터로 수행할 모든 종류의 의무에 서명을 하는 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ee recipient랑 withdrawing 키가 있는데, 이제 fee recipient 키는 EL 보상들을 받을 보상 주소고요. withdrawing 키는 CL 그 컨센서스 레이어 보상을 받을 보상 키예요.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32더를 디퍼짓을 예치를 하는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 TX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어떤 주소로 밸리데이터를 돌릴 건지, 그리고 32더 예치하고 또 그 보상을 받을 주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트랜잭션을 이더리움으로 보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밸리데이터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기열에 들어갔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밸리데이터한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포징, 블록을 생성하는 의무가 있고요. 밸리데이터한테 사용자들이 전송한 트랜잭션들을 선택하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구성하는 거고요. 이 블록을 만들어서 다른 밸리데이터들한테 전파를 하면 블록을 검증을 하고
투표하는 일도 이제 밸리데이터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크 커미티는 약간의 부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트 클라이언트들이 싱크를 하고 최신 헤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또 다른 작업이에요. 상시 임무는 이 위에 프로포징, 어테스팅, 이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의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더리움에서 시간은 슬롯이랑 에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2초가 하나의 슬롯이고 한 에폭은 32슬롯, 그래서 약 6.4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이 이제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슬롯이 이꼴 블록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블록이 들어가지 않고 빈 자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한 슬롯마다 프로포저 한 명이랑 어테스팅, 그러니까 투표를 할 그룹의 밸리데이터들이 커미티라고 하는데, 그룹의 밸리데이터들이 지정이 됩니다. 이런 하나의 에폭 단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32개의 슬롯에 32명의 프로포저들이 배정이 되게 되면은 선택을 받지 못한 밸리데이터는 32개의 커미티로 나눠져서 또 32의 슬롯에 배정이 되게 돼요. 밸리데이터들이 모든 그 블록을 모두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 에폭 단위로 에폭마다 하나의 슬롯이 배정이 돼서 한 번씩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의무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컨센서스 레이어 보상을 받게 되고, 이 CL 보상이랑 EL 보상이 따로 있는데요. 아까 계층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서 보상이 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레이어에서 나오는 보상을 받을 주소도 따로따로 들어가요. 피 레시피언트 주소랑 위드드로얼 어드레스를 두 개 다 입력을 했잖아요. 각각의 보상이 들어가는 주소가 이렇게 두 개가 지정이 되고요. CL 보상은 이제 프로포저 보상 먼저 보면은, 프로포저 보상은 프로포징을 한 밸리데이터한테 돌아가는 보상인데, 이 보상은 이제 밸리데이터가 블록을 만들 때 트랜잭션도 들어가지만은 자기가 블록을 만드는 슬롯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투표한 결과들을 이제 집계를 해서 그거를 같이 블록에 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테스테이션들을 담는지에 따라 블록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냥 그 블록 검증 어테스테이션뿐만이 아니라 싱크 커미티 투표도 많이 담을수록 좋고, 그리고 프로포저는 이제 트랜잭션을 담아주잖아요, 블록에. 그래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도 이제 프로포저들이 받게 됩니다. MEV 보상이라고 써진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를 좀 극대화해서 받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저 보상 봤으니까 이제 어테스테이션 보상을 또 좀 쪼개서 볼 건데, 밸리데이터가 블록에 투표를 하고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최신 블록 하나만 검증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블록이 여기 연결되기까지 어느 이전 블록들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같이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 기준점들, 체크 포인트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보다시피 여기서 소스, 타겟, 헤드 보트를 하는데, 이게 세 가지 종류의 보트가 같이 되게 되는데, 소스 보트는 이전 에폭의 첫 번째 블록, 이 하나의 기준점, 이제 현재 에폭의 첫 번째 블록에서 또 하나의 기준점, 그리고 내가 최신 블록의 바로 이전 블록까지 해서 세 가지로 를 같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검증하는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성하려는 블록의 이전 블록들을 잘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이 투표가 너무 늦으면 또 안 돼서 적시에 투표를 했는지, 이게 보상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투표를 하고 바로 다음 슬롯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늦게 되거나 블록 소스봇 뭐 이런 거를 잘못 지정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어테스테이션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각각 보팅한 거에 따라서 보상을 따로, 이 정확도랑 그 적시성에 따라서 보상을 따로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밸리데이터가 보상받은 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어테스테이션으로 쭉 받는 보상이고요. 프로포저로 선정이 되면은 이 밑에 게 CL 보상 그리고 위에 익세큐션 보상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포저가 되는 게 굉장히 항상 되면 좋겠지만 랜덤으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운이 좋은 분이시길래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제 이틀 연속으로 프로포저가 되셨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포징을 할 기회가 찾아오는데 랜덤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밖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쁘면 굉장히 이렇게 드문드문 프로포징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거는 리워드를 그래서 실제로 받은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를 보는데 이제 EL 보상 그러니까 수수료 보상 같은 경우는 피 레시피언트로 적어놓은 주소로 바로 들어오는데요. CL 보상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터한테 계속 쌓이고 있다가 컨센서스 레이어에서 이 인덱스가 계속 돌아요.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흐르는데 32더 이상으로 쌓인 보상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출금을 해줍니다. 부분 조금씩. 그래서 그 보상들을 아까 withdrawal 어드레스로 보내지게 되고 만약에 익싯을 하게 되면은 보상뿐만이 아니라 내 계정에 들어있는 돈 다. 그러니까 보상 플러스 내가 처음에 예치했던 그 32더가 함께 이제 민팅이 돼가지고 그 withdrawal 어드레스로 입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보상을 주기도 하지만 내 자산을 벌금을 매겨서 삭감을 해 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네거티브 리워드랑 슬래싱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네거티브 리워드는 약간 직무유기, 근무 태만을 한 경우의 네거티브 리워드고요. 슬래싱은 진짜 완전히 부정행위, 네트워크의 공격으로 간주되는 부정행위를 했을 때가 이제 슬래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네거티브 리워드는 밸리데이터가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테스테이션이나 싱크 커미티 의무를 수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받았을 보상만큼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상으로 0.05 이더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어테스테이션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05 이더가 이제 벌금으로 부과가 돼요. 여기서 또 하나 보실 거는 프로포저 페널티는 없죠. 프로포징을 하지 않았다고 페널티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프로포즈 아까 보셨다시피 하면은 굉장히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 자체로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행위예요. 그래서 프로포즈 페널티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가 뭔지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 경우에 슬래싱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의 슬롯에서 두 개의 블록을 제한을 했을 때 두 개의 블록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이중 지불이 가능하고 포크가 생겨나거든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프로포저가 이중 제한을 하는 경우를 처벌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테스테이션터가 역사를 변경을 한다. 이거는 이미 생성된 블록을 변경하려는 시도인데 어테스테이션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슬롯 높이에서 다른 포크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크가 선택이 될지 모르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체인을 옳다고 검증을 했으면 그 체인이 옳다는 주장을 일관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양다리로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투표는 하나의 블록에 대해서 투표를 2번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투표도 꼭 한 번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같은 키를 가진 밸리데이터 노드가 동시에 2대가 뜨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 투표를 2개 하면 저희가 보통 더블 사이닝이라고 하는 게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1번, 2번은 진짜 내가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데 3번의 경우에는 밸리데이터 운영하다가 실수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운영할 때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슬래싱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니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32분의 1 지분 약 1이더 가량이 차감이 되고 네트워크에서 퇴출시켜지는데요.
퇴출이 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감옥에 가두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 36일 동안에 이제 의무를 얘가 수행을 안 한 것처럼 조금씩 돈을 깎다가 이제 36일이 지나면 이제서야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내가 슬래싱을 당한 시기에 동시에 다른 밸리데이터들에도 슬래싱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좀 여러 명이 담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공격했다라는 행위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여러 명이 동시에 슬래싱이 되면은 이 원래 부과되는 페널티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가 돼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럿이서 공격하려는 걸 막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밸리데이터에 대한 제가 준비한 필수 지식을 다 봤어요. 이제 라이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밸리데이터가 좀 알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32이더도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게 밸리데이터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라이도라는 프로토콜은 32이더가 없더라도 더 적은 수량으로 또 전문 지식 이런 게 없어도 스테이킹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스테이킹 보상도 받으면서 이 돈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된 자산을 유동화한다고 해서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게 되면은 유저들이 이더리움을 라이도의 스테이킹 컨트랙트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 예치했다는 거에 대한 증표로 ST 이더가 발행이 돼요. 그러면 이 ST 이더를 다른 어플들 디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ST 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치한 ST 이더는 라이도를 통해서 노드 운영자들한테 중개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도는 기본적으로 예금같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API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 디파이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API를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노드 운영자들에게 이들이 보상을 잘 생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중개를 해줍니다. 이런 컨트랙트 관리나 중개 이런 거를 라이도 다오라는 여기 보시면 다오 스레시홀드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오라는 데가 이제 라이도의 관리 주체인데요. 이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 근데 또 막 프로토콜 상에 좀 중요한 변경이나 수수료 변경이나 매개 변수 변경 이런 거는 LDO 토큰이라고 라이도 거버넌스 토큰을 통한 거버넌스 보트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중앙 집중화되긴 했지만 라이도 다오가 이제 분산화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또 결정하기도 해서 약간 그 중간에 있는 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도가 운영이 됐었는데 라이도가 굉장히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도 스테이킹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거의 32.4%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POS 네트워크에서는 지분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분의 33% 이상을 가지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중단하거나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게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라이도라는 하나의 엔티티에서 거의 33%가 다 돼가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이더리움의 이런 분산화라는 취지를 굉장히 훼손한다고 비판을 굉장히 받아서 라이도 다오가 디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운영자들한테 좀 선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운영자들도 중앙화돼 있고 이래서 좀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라이도랑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라이도의 좀 목표를 다시 재정의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분산화하겠다 이런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더 분산화하고 더 접근 가능하고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가장 큰 액션 아이템이
이 노드 오퍼레이터의 분산입니다. 원래는 이 큐레이터 모듈 하나만 존재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라이도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점 확산시키다가 종래에는 아예 허가 없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거거든요. 큐레이티드 모듈을 또 허가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고 DVT 모듈도 조금 더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라이도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이제 테스트넷을 통한 성능 평가도 들어갔고요. 너 참여할 수 있게 권리를 줄게 해야지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커뮤니티 스테이킹 모듈은 진짜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나 원한다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모듈입니다. 그래서 라이도에서는 이 스테이킹 라우터라는 곳에서 아까 사용자들이 예치한 이더리움을 운영자들한테 분배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모듈에다가 내가 그 라이도 32이더를 받아서 운영할 밸리데이터 키들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키들한테 라이도가 32이더를 디포짓을 해주면 이제 밸리데이터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키 업로드 하고 나서는 이게 언제 활성화될지는 이제 몰라요. 그래서 키를 업로드 하시면 노드를 항상 켜놓으시고 잘 유지를 하셔야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디포짓이 돼서 데이터가 활성화되는데 노드가 잘 안 되고 있어.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슬래싱, 페널티 이런 걸 계속 그래서 지분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제 CSM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제 참가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떤 슬래싱 당하거나 이런 손실을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참여를 위해서 일정량의 예치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메인넷에서는 2.4이더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2.4이더를 예치해야 되고 더 운영을 하고 싶으면 키 하나당 1.3이더씩 더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32이더보다는 훨씬 낮은 허들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더 적은 금액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기존 솔로 스테이커 분들도 CSM으로 전환했을 때 이제 더 많은 밸리데이터 키를 돌려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여기서 키들을 모듈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키들에서 이제 선입선출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라이도가 이렇게 자금을 예치해준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CSM 운영자는 내가 예치한 예치금에서 생성되는 스테이킹 보상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터 라이도의 오퍼레이터로서 오퍼레이팅을 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운영자 수수료는 내가 돌리는 밸리데이터 노드에서 나오는 보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라이도 전체에서 보상을 한 대를 모아서 운영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돼요.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전문 오퍼레이터랑 이제 커뮤니티 오퍼레이터랑 그 성능이 다를 수도 있고 생성하는 보상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라이도의 오퍼레이터의 그런 리워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리워드를 완전 평준화된 방식으로 모아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리워드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32이더로 솔로 스테이킹을 돌릴 때는 APR은 이거 지금 ST이더 APR인데 그냥 동일하게 가정을 해서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계산한 거라 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데 그냥 보시면은 솔로 스테이킹을 할 때는 그냥 스테이킹 리워드 4%가 수익의 끝인데 라이도 CSM으로 32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32이더로 총 24개의 밸리데이터를 액티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ST이더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고 예치된 그 본딩에서 나오는 보상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4개 밸리데이터에 대한 운영 수수료는 전체 생성되는 보상에서 6%를 가져갑니다. CSM 밸리데이터가. 그래서 운영 수수료 합치면 그냥 한 대 혼자 돌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CSM을 한 대만 돌리는 경우에는 이제 2.4이더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그냥 2.4이더를 ST이더로 스테이킹을 하는 것보다 좀 APR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퍼레이터를 운영을 하는 비용이 드니까 이제 0.17이더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한 8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정도가 1년에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려면 좀 더 많은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테스테이션 레이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성능이 좀 차이가 있어도 평준화해서 준다. 근데 그 대신 또 너무 엉망으로 돌리면 안 돼요. 아이도는 굉장히 APR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을 그 이상을 해야지만 보상을 줍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진 않으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8일 평균으로 이더리움 전체 밸리데이터의 성능보다 5% 이상으로서는 5% 이하로 이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CSM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데 라이도 오퍼레이터가 또 다 똑같은데 라이도에서는 보상이 하루에 한 번씩 배분이 되거든요. 오라클에서 하루에 한 번씩 분배를 해주는데 그게 다 ST 이더로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내가 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ST 이더로 복리가 되는 상태로 분배가 된다는 점도 이제 언급을 드립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 페널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로서 받는 페널티는 받으면 이제 그만큼을 또 제가 예치했던 본딩에서 삭감을 당하게 되고요. 운영자,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터를 내 돈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라이도의 돈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으로 생성된 물량은 다 라이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생성된 리워드를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훔친 분량 플러스 벌금으로 해가지고 벌금이 매겨집니다. 1번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냥 트리거가 돼서 깎이고 이번은 좀 그런 분석이나 조사랑 이런 처벌 수위 결정을 또 라이도 다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이더 슬래싱 말고 3번은 이제 네거티브 리워드 같이 계속 성능이 안 좋아서 32이더가 깎여가지고 종료할 때 32이더보다 적은 돈이 남아있으면 그 차익을 또 벌금으로 매기게 됩니다. 이제 CSM은 들어가는 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종료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오늘 이제 제 준비한 건 거의 끝이 났는데 오늘 이더리움 밸리데이터에서 의 기본 지식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밸리데이터는 프로포징, 어테스테이션, 시그 커미티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 CL 보상 그리고 수수료 트랜잭션 실행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이제 성능을 합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거나 또 악의적으로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는 행위를 했을 때 네거티브 리워드 그리고 슬래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CSM에 참여하는 또 하기 위해서 본딩을 예치를 해야 되고요. 또 리워드도 알아봤고 성능 유지도 해야 되고 페널티도 유의하셔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CSM으로 돌리게 되시면 이제 라이도의 원오브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도의 방침에 따르는 라이도의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라이도에서 일어나는 좀 일들에 좀 눈을 좀 잘 업데이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더리움 밸리데이터가 되는 경우에도 그냥 띄우고 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또 굉장히 변경이 많은 프로토콜 중 하나예요. 또 연에 한 번씩은 꼭 하드포크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자잘한 업그레이드들도 있지만 이런 굉장히 큰 프로토콜 변경이 일어나는 하드포크 같은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밸리데이터 노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밸리데이터 의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을 기반으로 이더리움 노드를 또 한번 실제로 같이 띄워보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10분 정도 쉬다가 이제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도 CSM 워크샵 핸드온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CSM을 활용해서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활성화하기를 준비했고요. 저는 CSM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홀스키에서 밸리데이터 셋업한 다음에 디파짓 데이터 올려가지고 이제 디파지터블인 상태인 밸리데이터까지 만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겠지만 일단은 라이도 CSM 코리아 텔레그램 그룹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그룹에 와주시면은 없으시면은 제가 홀스키 이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홀스키에서 이제 밸리데이터 셋업을 하는데 그때 이더리움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들어와셔서 EVM 주소 남겨주시면은 홀스키 이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도 같은 경우는 이 CSM이 되면은 라이도의 밸리데이터가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이도의 어떤 공지라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한국어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주시면은 공지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먼저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는 제가 좀 한번 그려봤는데요. 서버 안에 익스큐션 레이어 클라이언트와 컨센서스 레이어 클라이언트, 이 비콘 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그리고 MEB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MEB 부스트 이렇게 총 4가지 프로세스가 같이 도는 결 저희가 지금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MEB 부스트 같은 경우는 옵셔널이긴 한데 그 프로포징을 할 때 MEB 그 프로포징 가스 TX를 좀 많이 담기 위해서 MEB 부스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MEB 부스트는 옵셔널이지만 라이도에서는 거의 필수로 운영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3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노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개 프로세스 EL, CL, VC까지 이제 총 3개가 하나의 밸리데이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그 프로세스들이 쪼개져서 돌게 되냐 하면요. 원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W 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POW에서 익스큐션 레이어 하나만 있는 체인이었는데요. 이 POW를 POS로 전환하기 위해서 머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지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 POS 체인과 POW 체인이 병렬로 가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이벤트였고요. 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익스큐션 레이어인 프로세스가 따로 돌고 컨센서스 레이어인 프로세스가 따로 돌아서 둘이 소통을 해서 하나의 블럭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드를 돌려보신 분들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뭐 플로드도 돌고 밸리데이터 노드도 돌고 하는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좀 쪼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뭐 영빈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익스큐션 레이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큐션 레이어는 실행 계층이고요. 말 그대로 유저가 TX를 보내게 되면 그걸 EVM을 통해서 실행하고 스테이트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노드랑 통신을 해서 그 만들어진 블럭도 전파를 하고 유저들이 보낸 TX도 서로 전파를 하는 그런 노드이고요. 보통 그런 RPC 서비스 같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월렛이나 D앱 이런 걸 사용하실 때 RPC 노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레이어가 익스큐션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는 플로드라는 형태를 제공하게 되고요. 저희는 지금 밸리데이터 노드를 세팅을 할 건데 익스큐션 레이어가 필요하고 밸리데이터 노드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밸리데이터 노드의 익스큐션 레이어는 플로드의 역할도 할 수도 있지만 보안상에는 그런 거를 제공을 안 하고 방화벽으로 좀 막아놓거나 그런 RPC 포트를 닫아놓는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익스큐션 레이어는 그 이더리움의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익스큐션 레이어 클라이언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 보통의 블록체인들을 생각하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클라이언트 종류가 여러 개 있고요. 익스큐션 레이어와 컨센서스 레이어 다 여러 개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게스라는 클라이언트고요. 이게 고랭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더리움에 처음 구현할 때 게스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그런 클라이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거의 게스랑 지금 비슷하게 사용하게 됐는데 네더마인드라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건 단넷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배수, 에리고는 좀 큰 규모의 노드를 운영할 때 특화된 클라이언트들이고 배수는 자바로 만들어졌고 에리고는 고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레스라는 러스트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패러다임이라는 VC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러스트 이더리움 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인데요. 컨센서스 레이어는 좀 합의 계층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합의를 이루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POS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블럭을 생성하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그런 레이어이고요. 이 컨센서스 레이어에서는 블럭을 프로포징도 하고 다른 데이터들이 제안한 블럭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 슬래싱 같은 걸로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몰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 클라이언트 종류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프리즘으로 만들어진 고랭으로 만들어진 프리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러스트로 만들어진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한 크기로 사용되고 있고 자바로 만들어진 테쿠나 님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진 님버스라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가벼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머신에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머신 성능이 좀 떨어지시면은 님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타입스크립트로 만든 로드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할 때 어떻게 보통 전문적인 밸리데이터들은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한 스트럭처를 좀 제가 그려봤는데요. 일단 서버에서 익스큐션 레이어, 컨센서스 레이어,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MEV 부스트를 돌리게 됩니다. 오늘 핸드온 세션에서는 이스도커라는 툴을 이용해서 한 번에 좀 쉽게 띄울 건데요. 보통 전문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숙달 되신 분들은 따로따로 옵티마이즈를 많이 해서 띄우십니다. 그리고 MEV 부스트는 릴레이어라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릴레이어들한테 블럭을 받아서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에 줘서 프로포징을 하는 그런 역할로 릴레이어 업체들한테 URL을 받아가지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걸 다들 구축을 하는데 뭐 프로메테우스라든가 뭐 노드 익스포터, 뭐 로키 뭐 이런 걸 로그를 뽑거나 아니면 노드의 상태를 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DB에 저장을 하고 그라파나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CSM이나 이렇게 홈스테이커들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운영하는데 운영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이것도 다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배보다 배꼽이 좀 크고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말고 비콘 체인이라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밸리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띄울 거는 구조,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노드 스트럭처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익스큐션 레이어 노드가 떠야 되고 컨센서스 레이어 노드 떠야 되고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노드 떠야 되고 MEV 부스트 이렇게 네 가지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를 설정하면서 조금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ee recipient라는 거는 뭐냐면은 fee recipient를 모두 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체인이 EL과 CL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CL에 대해 보상을 EL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fee recipient 같은 거를 이제 비콘 노드나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한테 이더리움 EVM 주소를 설정을 해주면은 밸리데이터가 블럭을 프로포징 했을 때 EL 보상을 이 fee recipient 주소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 키 있는데요. 밸리데이터 키는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어드레스의 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 키는 CL에서 서명을 할 때 필요한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withdrawal credentia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withdrawal credential은 디파짓 컨트랙트에 보낼 때 어떤 32바이트의 값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withdrawal credential 앞에는 프리픽스가 붙고요. 0x00, 0x01, 0x02 이렇게 프리픽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픽스마다 좀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0x00은 withdrawal이 되지 않는 어드레스이고요. 0x01은
맥스가 32더를 디파짓 할 수 있고 출금이 가능한 그런 위드로 크레덴셜이고 0x02는 이번에 3월 달에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2048까지 맥스 임팩티브 밸런스가 늘어나면 입력하게 되는 위드로 크레덴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도 CSM을 돌릴 거기 때문에 위드로 크레덴셜도 다 라이도 돈이기 때문에 B 리시피언트, 위드로 크레덴셜 모두 다 라이도의 그 볼트 주소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볼트 주소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도 닥스를 봐도 컨트랙트 주소가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이제 밸리데이터 셋업 핸드온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내드린 GitHub 리파지토리를 한번 다들 가주시면은 여기에 CSM이라고 있습니다. CSM을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좀 가이드를 좀 사용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머신을 만들어서 한번 돌릴 예정이라 구글 클라우드를 들어가 주시면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is도커라는 툴을 이용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이제 그 카드까지 입력해 주시면은 $300 정도 3달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무료 크레딧을 이용해서 좀 테스트넷에서 노드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콘솔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콘솔을 누르게 되면은 VM을 생성할 수 있고요. VM은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VM을 아래 내리시면은 VM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VM 만들기로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름을 뭐 맘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라이도 CSM 코리아라고 이름을 적고 E2에 표준에 들어가서 E2 스탠다드 4로 4CPU 16기가 램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 정도 크기면은 홀스키를 충분히 돌릴만 합니다. 그리고 메인넷 같은 경우는 좀 더 CPU랑 메모리를 좀 더 높이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뒤쪽에서 메인넷의 스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은 OS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OS를 변경을 하는데 OS는 우분투를 저희는 사용할 예정이고요. 우분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우분투. 그다음에 24.04 버전을 선택을 하고 부팅 디스크는 균형 있는 영구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기는 300기가 정도면 충분하고요. 폴스키는 300기가 정도면 충분하고 메인넷 같은 경우는 뭐 4테라를 권장하긴 하는데 적어도 한 3테라 정도는 있어야지 좀 운영하기에 여유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홀스키는 제가 어제 만들어서 싱크해 보니까 한 178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아래 네트워킹에 들어가서 HTTP 트래픽 허용이랑 HTTPS 트래픽 허용을 해주시고 만들기를 해주시면 생성이 되고요. 네. 본인 인증을 하면 이제 이렇게 생성 중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성 중에 있고 저희는 요거 지금 방금 만들었으면 만들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어떤 툴을 사용할 건지 좀 먼저 보자면은 제가 공유해준 그 레파지토리에 is도커라는 게 있습니다. is도커에 들어가 보시면은 좀 쉽게 도커를 이용해서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졌으면은 여기에 SSH라고 있습니다. SSH로 들어가면은 이제 콘솔이 하나 뜨게 되고요. 콘솔을 띄우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SSH로 이거는 접속을 하는 방법이고, 나중에는 뭐 컴피그 파일에 등록해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스텝 바이 스텝대로 이제 따라 할 건데, 골뱅이 앞에 있는 게 유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 이름을 수도 그룹에 넣어줘야 되고, 하나씩 옆에서 따라하면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수도 수를 입력해 주시면은 루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루트에서 유저 네임에 본인의 아까 골뱅이 앞에 있던 이름 있잖아요. 저는 KIM20111인데 이걸로 유저 그룹을 주게 되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수 마이너스 다시 유저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권한을 줬고요. 그 다음에 먼저 is 도커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4번에 is 도커 커맨드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 넣게 되면은 git 클론 해가지고 is 도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is 도커를 ls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은 isd라는 바이너리가 있고요. 이 바이너리를 이용해서 저희는 도커를 한 번에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5번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isd install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은 쭉 그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라든지 도커라든지 이런 툴링 같은 걸 다 한 번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때는 바이너리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도커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도커 그룹을 S 넣어주시고요. 패키지가 설치를 조금 있으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isd를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할 거냐 하면은 패스를 서버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isd에. 그럼 yes를 해주시면은 패스가 등록이 되고, 소스 물결 닷 프로파일을 입력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프로파일이 재실행되면서 이제 isd를 아무 데서나 불러서 닷슬래시가 아니라 isd 도커 isd라는 것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패스를 찾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요 명령어를 한번 더 입력을 해주시고, 이러면은 이제 실행 준비가 끝난 거고요. 모든 필수 요소를 실행했으면은 이제 이더리움 노드를 띄우기 위한 컴피그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세션을 껐다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창을 한번 꺼주시고요. 꺼주시고 다시 한번 SSH로 들어가서 버추얼 머신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접속을 했으면은 isd config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점 슬래시 없이 그냥 isd config만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컴피그 세팅하는 이제 화면이 뜨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홀스키 테스트넷을 설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중에 홀스키 테스트넷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어떠한 종류의 노드를 띄울 거냐라고 하고, 라이도, 저희는 라이도를 이용해서 노드를 띄우기 때문에 라이도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 뭘 할 거냐 해서 저희는 CSM을 오늘은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CSM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 익스큐션 레이어, 클라이언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저는 라이트하우스를 이용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선택해 주시고, 이제는 익스큐션 레이어, 이번엔 전 네더마인드를 이용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체크포인트 싱크라는 건데, CL이 처음에 싱크를 할 때 처음부터 싱크를 하게 되면은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요. 그 체크포인트라는 거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체크포인트부터 싱크를 받아서 좀 더 빠르게 싱크를 할 수 있는 싱크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체크포인트 싱크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싱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고, 이제 또 릴레이도 여러 개 중에 여러 개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릴레이도 모두 다 선택이 돼서
탭 누르시고 오케이 해주시고, 저희는 이번에는 그라파나 뭐 프로메테우스 이런 걸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건 아니고 비콘 체인이라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밸리데이터가 프로포징을 할 때 거기에 낙서 같은 걸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라고 하고요. 그래비티를 남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그래비티를 설정한 대로 블럭에 32글자까지 최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프로포징하면 라이도 CSM 코리아라는 글자가 블럭에 들어가도록 그냥 그래비티 남기고 입시해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밸리데이터 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 키, 제너레이트 yes 하고 일단 한 대만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1 입력하고, 일단 그리고 밸리데이터 키를 만들 때 키 스토어에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8글자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12글자 이상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시면, 그리고 키를 만들 때 새로운 니모닉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니모닉으로 만들 거냐 하는데, 저는 새로운 니모닉으로 키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 니모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픈을 할 거지만, 만약에 메인넷에서 돌리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됩니다. 네, yes를 하면은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운을 받고 이제 키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키 만들 때 필요한 랭귀지는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보통 키를 만들 때 이렇게 클라우드나 그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을 저 에어갭드라고 하고요. 보통 에어갭드 상황에서 이제 키를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그런 거를 권장하고요. 만약에 메인넷 밸리데이터의 키를 만들게 되면은 자기 본인의 서버에서 인터넷이 뽑혀 있는 상황에서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은 홀스키 테스트넷 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버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드롤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GitHub 레파지토리에 위드롤 어드레스를 써놨거든요. 여기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복사해 주셔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드롤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CSM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꼭 라이도의 볼트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아까 입력하셨던 비밀번호 12자리 이상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니모닉의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이 영어니까 영어로 선택을 할 거고, 다른 한국어라든가 뭐 일본어, 뭐 다른 언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영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영어를 선택을 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형제 앞에 말씀드린 프리픽스가 0x 02인 프리픽스를 사용할 거냐라고 묻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기본 0x 01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first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니모닉이 나오는데 여기 이 단어를 꼭 복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복사할 때도 이게 지금은 제가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력을 하는데, 메인넷이라면 이건 진짜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뭐 메모지에 적거나 손으로 오프라인으로 적거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니모닉을 이제 다시 한번 컨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했기 때문에 클립보드 뷰라고 나오는 거고요. 다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네, 이제 콧불소가 뜨면서 키를 만들게 됩니다. 키를 만들면서 디파짓 데이터도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디파짓 데이터를 나중에 라이도 CSM 위젯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라이도 CSM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레스 키 다 만들어졌으니까 엔터 누르면 되고요. 도커를 띄우고 이제 키를 임포트한 다음에 디파짓 데이터를 올리면은 이제 CSM 밸리데이터를 띄울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피그 설정을 지금 하는 거, 키 만드는 것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밸리데이터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넷에 가게 되면은 밸리데이터 키 스토어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백업을 해두시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보안에 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유출이 되면은
자금을 탈취할 수는 없지만 더블 사이닝 같은 뭐 슬래싱 같은 걸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잘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업을 해두셨다고 해서 노드를 2개를 띄우게 되면은 그것도 더블 사이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도커를 isd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바로 이 컴피그 설정이 된 거에 한 번에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isd 스타트 하면은 한번 쭉 실행이 되면서 뜨게 되고, 한번 도커 ps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프로세스를 도커에 떠 있는 프로세스를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총 4개, 하나, 둘, 셋, 4개가 떴고요. 보면은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익스큐션 클라이언트, 컨센서스 클라이언트, MEV 부스트까지 총 4개의 도커 컨테이너가 도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M에 디파짓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 있는 명령어 8번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명령어가 한번 출력이 됩니다. 디파짓 그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디파짓 데이터는 프라이빗 정보는 전혀 아니고요. 이건 퍼블릭 정보라서 공개돼도 상관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라든지 위드롤 크레덴셜 아니면 얼마를 디파짓 할 건지 뭐 그리고 밸리데이터의 시그니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고요. 그거를 여기 링크 보시면 https csm 테스트넷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들어가 주시면 네. 저는 이미 디스커넥트하고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커넥트 월렛을 해주시고요.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저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에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월렛으로 디파짓을 본딩을 할 거다라고 월렛을 연결하게 된 거고, 크레이트 노드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네,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어떤 종류의 에셋을 본딩을 할 거냐라고 묻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본딩할 수도 있고, ST 이더를 본딩할 수도 있고, WST 이더를 본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더리움을 본딩을 할 거고, 여기에 방금 출력했던 디파짓 데이터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디파짓 데이터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디파짓 데이터를 이용해서 밸리데이터를 디파짓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펌을 해주게 되고 크리에이트 노드 오퍼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인을 해서 이더를 본딩을 하고 그 디파짓 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컨펌을 해줘서 tx를 보내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에 뷰 이더 스캔을 들어가서 이더 스캔을 보게 되면은 지금 펜딩 되어 있고 tx가 좀 있으면은 블럭에 들어가면은 아마 본딩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본딩이 다 됐고요. 뷰 이더 스캔 눌러서 들어가면 석세스 떴고 add node operator if 펑션을 콜 해가지고 밸리데이터를 지금 add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M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본딩을 했잖아요. 그 본딩한 건 어디서 보냐면 맨 위쪽에 키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를 눌러서 새로 하면 네, 이렇게 대시보드에 뜨고 지금 디파지터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키스 눌러서 뷰키 서밋 다시 한번 여기서 서밋 할 수가 있고요. 리무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액티브가 되지 않은 상태의 밸리데이터만 리무브를 할 수가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회를 할 때도 0.05 이더의 이더를 사용하게 되고요. 뷰키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키 누르시면은 비콘 체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디파짓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밸리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디파지터블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디파짓을 해놓고 밸리데이터를 꺼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액티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제가 설정을 해놓은 밸리데이터인데 하나 해놓고 키스 들어가면은 이렇게 뷰키에 액티브라고 나옵니다. 이건 액티브가 돼 있고 밸리데이터 폴스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액티브가 돼 있는데 저는 꺼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리워드가 쌓인 겁니다. 이거는. 네, 이러면 이제 디파짓이 된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밸리데이터를 디파짓 했으면 키를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밸리데이터 노드는 키가 없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9번에 밸리데이터 키 폴더에 좀 권한을 주고 isd keys import를 하게 되면은 밸리데이터 키를 임포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밸리데이터가 이 키를 들고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임포트 하는 거를 알고 있냐? 그래서 yes를 하게 되고 키에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키를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네, 키 임포트 한 개, 스킵 0개 해서 임포트가 다 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포트를 했지만 밸리데이터는 키가 없이 돌고 있기 때문에 isd 리스타트 밸리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스타트를 한번 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면 알아서 컨테이너가 죽었다가 다시 리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타트 됐는데 잘 스타트했는지 보려면은 isd logs -f validator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보면 이 봤을 때 enable validator booting pub key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은 이 밸리데이터 키가 이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에 잘 임포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밸리데이터가 액티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로그가 계속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C 눌러가지고 나와주시면은 네, 이러면은 이제 라이도가 이제 제가 제출한 키에 이제 32덜 디파짓 할 때까지를 기다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 이더리움 노드를 밸리데이터 노드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도커 ps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잘 4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밸리데이터를 돌리는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거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오퍼레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네거티브 리워드를 받지 않고 슬래싱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노드 오퍼레이션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익스큐션 레이어나 뭐 컨센스 레이어, 밸리데이터, MEB 부스트 같은 프로세스가 죽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가 부족해가지고 꽉 찬 상황이 주로 문제가 되고요. 그럴 때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도커 PS를 해보시고 컨테이너 4개가 모두 다 떠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isd 리스타트나 뭐 도커 리스타트, 도커 스타트 같은 걸로 다시 죽어있는 프로세스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 여유 공간이 지금은 클라우드지만 집에서 로컬로 세팅할 때는 디스크를 증설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좀 충분한 디스크로 시작하는 게 좋고 df라는 명령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꽉 차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밸리데이터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비콘 체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 눌러서 노티피케이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본인의 밸리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아래 내리면은 add 밸리데이터에서 뭐 1, 2, 3, 4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입력하면 아래 클릭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할 건지에 대해서 밸리데이터 꺼져 있는 거나 프로포징일 때 놓쳤다거나 프로포저를 했을 때 밸리데이터가 슬래싱 당했을 때 싱크 커미티에 들어갔을 때 뭐 어테스테이션을 놓치고 있을 때 뭐 위드롤이 됐을 때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전체 다 애드 밸리데이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밸리데이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띄워서 문제가 있었던 밸리데이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시면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테스테이션을 미싱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메일로 오게 됩니다.
메일로 이 밸리데이터, 어떤 에폭의 밸리데이터 하나가 계속 놓치고 있다라고 메일이 오고, 만약에 비콘체인 앱을 깔게 되면은 노티피케이션도 오는데요. 제가 비콘체인 앱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비콘체인이라고 검색하면은 이런 앱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내 밸리데이터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리워드를 받은 거라든지 프로포저를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밸리데이터 운영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진짜 셋업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밸리데이터가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혼자 해결을 못 하겠다 하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스턴스 같은 경우 지우지 마시고 뒤에 DVT 할 때 한 번 더 사용할 예정이니까 요 인스턴스 지우지 마시고 그냥 창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DV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CSM에서 DVT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DVT는 Distributed Validator Technology의 약자인데요. 여러 대의 노드가 이제 하나의 밸리데이터 키를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밸리데이터 키를 같이 운영하는 이 노드를 클러스터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키를 여러 그 키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노드들이 가지고 있고, 이때 과반수의 그 노드들이 밸리데이터 키로 서명하기에 동의를 해서 이 키 조각들이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지 온전한 밸리데이터 키 서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개의 노드가 함께 돌리면 3개의 키 조각이 모여야지 서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 하나가 정상 작동하지 않더라도 3개만 멀쩡하면은 이제 이 밸리데이터는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동 시간이랑 노드의 탄력성, 내결함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결함성이 높기 때문에 밸리데이터의 오작동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규모 운영자, 많은 밸리데이터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나 스테이킹 프로토콜 등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라이도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 중간에 있는 심플 DBT 모듈이 이 DBT를 활용해서 운영되는 모듈인데요. 이제 라이도에서 더 많은 오퍼레이터들을 온보딩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검증이 상대적으로 덜 된 이들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낮추고 탄력성이랑 밸리데이터의 탄력성이랑 가동 시간을 보장을 해서 APR을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DVT를 이제 활용을 한 모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심플 DVT는 이제 사실은 코트가 한 3개 진행이 됐는데 현재는 모집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오늘을 알아볼 거는 이 심플 DVT가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스테이킹 모듈에서도 DVT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CSM은 혼자 돌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근데 DVT로 했을 때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CSM이 없는 솔로 스테이킹 하실 때도 DVT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DVT가 추가적인 아까 알아본 제일 기본적인 밸리데이터 셋업보다는 추가적인 단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기초는 아니기는 한데 같이 마음이 맞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솔로 스테이커 분들이나 오퍼레이터 분이 계시면 DVT를 활용해서 노드를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DBT 활용의 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럿이서 같이 돌리기 때문에 내가 완전 되게 불뜨기한 문제가 있어서 내 노드가 죽더라도 나머지 노드들이 잘 동작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내 밸리데이터도 잘 동작을 할 수 있어서 가동 시간 및 성능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 감소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밸리데이터를 내가 혼자 돌리는데 막 밤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막 새벽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돌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DB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노드들이 멀쩡하면 내가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본딩 요구사항 CSM에서 이제 최초 시작 비용이 2.4이더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일컨대 라이도 풀 안에서 내 DBT 클러스터만의 또 작은 풀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이 시작 비용을 좀 나눠서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CSM에서 DBT 밸리데이터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DBT 오퍼레이터를 DVT나 DVT 아니거나 이제 라이도 모듈에 등록하는 거는 하나의 그 주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 어드레스를 멀티시그 어드레스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이건 보통 세이프 월렛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밸리데이터 키를 쪼개야 되기 때문에 DKG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셋업에 플러스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하나 더 돌려야 되는데 DBT 소프트웨어가 종류가 좀 여러 군데서 구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볼, SSV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오볼을 사용해서 해볼 겁니다. 완전히 선택사항인데 그 리워드를 받을 때 이제 대표 계정으로 리워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리워드를 분배하는 거를 이제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컨트랙트 주소를 라이도에 등록을 해서 컨트랙트를 받고 컨트랙트에서 분배하도록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건너뛸 거고 이거 컨트랙트가 없이 또 멀티시그 계정으로 받아서 각자 노드 오퍼레이터들한테 멀티시그로 사인해서 전송을 해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사용할 그래서 오볼이라는 DBT 업체는 이제 오볼에서는 캐런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요. 다른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들어가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인데 서버 안에 다른 클라이언트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 다른 노드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제 키를 모아서 서명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키를 모을 수 있는 과정을 얘가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또 다른 미들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이제 그 현기님께서 DBT를 실제로 키 제너레이션이랑 사용해서 패키지 하는 법을 좀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GitHub 레파지토리 제가 공유해준 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DVT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가이드를 작성해서 올려놨고요. 이걸 보면서 실습을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만들었던 SSH 콘피그에 일단 먼저 들어가 주시고 승인 해서 네, 전부 다 들어가 주셨으면은 이제 지금 현재 ECD를 이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로 지금 밸리데이터가 돌고 있잖아요. 네, 도커 PS 하면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그 오볼을 클라이언트를 띄울 거기 때문에 오볼 클라이언트도 익스큐션 레이어, 컨센서스 레이어, 그다음 캐런, 그다음에 MEB 부스트, 이제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이제 5개가 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 먼저 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CD 스탑을 해주시면은 모든 컨테이너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종료가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DVT도 SSV라는 게 있고 오볼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둘 다 비슷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만든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DVT에도 클라이언트가 2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오볼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큐션 레이어가 꺼지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익스큐션 레이어를 좀 급하게 끄게 되면 블록 데이터도 깨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종료하실 때 좀 타임아웃을 길게 잡고 이제 종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블록 데이터가 깨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싱크를 받든지 뭐 중간에 굉장히 예전 블록부터 돌아가서 싱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끄실 때 주의해서 꺼주셔야 됩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1분 이상 걸리네. 원래는 금방 꺼지긴 하는데 싱크 받고 있는 중에 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할지부터 좀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오볼 디스트리뷰티드 밸리데이트 노드를 다운을 받을 거고요. 원래는 원래 따로따로 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볼에서 도커 컴포즈라는 걸 이용해서 좀 한 번에 모든 노드를 띄우게끔 이제 간단한 도커 컴포즈 파일을 제공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한번 띄울 예정이고요. 그 오볼을 띄울 때는 오볼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큐션 레이어는 네더마인드고 컨센서스 레이어는 라이트하우스 그리고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는 로드스터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샤론이라는 오볼의 미들웨어까지 같이 띄울 거고요. 네, 모두 다 종료가 되었으면은 1번 일단 오볼 디스트리뷰티드 밸리트 노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고 CD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mkdir 샤론 샷샤론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샤론을 뜰 때 홈 폴더가 될 예정이고 그 아래 env 파일을 복사해서 원래 여기에 env 파일이 하나 예시로 있습니다. 보면은 env 파일이 예시로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env 홀스키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env로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cp env 샘플 홀스키 하면 env 파일이 ls-a로 보면은 이렇게 env 파일이 복사해서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볼은 DVT이기 때문에 오볼의 같은 클러스터끼리 통신을 해서 같이 밸리데이터 사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떠한 노드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ENR 주소를 모두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명이서 디스트리뷰티드 밸리데이터를 돌리고 싶으면은 4개의 노드의 ENR 주소를 모두 수집을 해야 되고요. ENR 주소는 아래 명령 도커 컴포즈 런으로 create ENR 하면은 ENR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시면은 ENR 주소를 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ENR 주소를 어디 예를 들어서 vi 뭐 enr.text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WQ로 나가서 저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본인의 메모장이나 이런 데에다 ENR을 저장을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ENR 주소를 4개 먼저 만들어 놨고요. 실습을 위해서 이 4개의 주소를 입력을 해서 이번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ENR을 기록을 했으면 이제 DV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DV 클러스터를 할 때 먼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리더가 되실 분을 선정하거나 어떤 주소를 리더로 선정을 그냥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 주소를 한번 들어가 주시면은 오볼의 런치패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볼의 런치패드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홀스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소를 이제 리더로 생각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넥트하고 다시 커넥트 월렛을 해가지고 해당 주소를 커넥트를 하고요. 이제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 클러스터 그룹을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를 혼자서 이제 다 쪼갠 다음에 혼자서 돌릴 것이냐, 아니면 미리 있는 키를 가지고 그 키를 쪼갤 것이냐라는 거고요. 저희는 첫 번째 크리에이터 클러스터 위더 그룹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내리면은 이제 스타트, 그리고 이거는 좀 동의사항,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를 이제 억셉하게 되고요. 다 억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라이도 CSM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터 사이즈는 뭐 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4개 아니면 7개 아니면 10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4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퍼레이터 주소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러스터 오퍼레이터들의 주소들을 같이 쪼갤 오퍼레이터들의 주소들을 입력을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M 주소 넣고 이거는 뭐 제가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안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소 넣고 2번 또 주소 넣고 3번도 이제 주소를 넣고 그럼 네 개로 쪼개게 되고 그 중에 3개만 정상 작동하면은 잘 동작하는 밸리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 몇 개를 할 거냐? 저는 일단 1개를 할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밸리데이터 같은 키로 또 밸리데이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한 번 디케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고 이제 아까 ENR 만든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ENR 주소 만든 거 복사해가지고 리더의 ENR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드롤 크레덴셜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라이도 CSM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클릭해가지고 크레이트 컴피그 하면은 CSM용 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CSM용 만들어지고 주소들 볼 수가 있고요. ENR 주소 볼 수 있고 withdrawal credential 설정을 하기 위한 withdrawal address 입력을 하고 컨펌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잠시만요. 네, 네. 네. 컨펌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네, 인바이트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인바이트 코드가 나오고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모든 오퍼레이터들에게 소드 코드를 보낸 다음에 월렛이랑 ENR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디케이지 할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창같이 컴피그가 다 됐다, 이제 디케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창이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두 서버에 들어가서 같이 디스트리뷰티드 키 제너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타임존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같은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힘드니까 미리 뭐 백그라운드를 돌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친구 사이끼리 돌릴 거면은 같이 모여서 언제 하자라고 시간을 맞춘 다음에 요 해당 코드를 돌리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제 DKG를 하는 이제 그 커맨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DKG를 하실 분들은 이걸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은 뭐야? 잠시만요. 왜 이렇게 복사되지? 네, 엔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네, 입력을 해주시면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ENR을 다 넣고 이 컴피그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다 같이 디케이지를 할 수가 있고요. 디케이지를 하게 되면은 닷캐런 아래에다가 밸리데이터 키가 각자 쪼개진 키가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케이지를 실행하고 이제 키를 생성이 다 완료가 되었다면은 이제 스타트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D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가 한 번에 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D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필요한 이미지 다운을 받고 도커가 뜰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도커 이미지를 다 받은 거고요. 도커가 컨테이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PS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로드스터 밸리데이터가 떴고요.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스 컨센서스 클라이언트 뜨고 이제 아래 네더마인드인 익스큐션 레이어 뜨고 MEB 부스트까지 다 뜨고 여기는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까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키가 없어서 밸리데이터가 계속 재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키가 있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키를 임포트하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ECD를 이용해서 할 때는 키를 임포트하고 밸리데이터를 띄웠는데 오볼 같은 경우는 도커 컴포즈 업만 하면은 밸리데이터가 자동으로 키를 임포트해서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리게 되면은 되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 밸리데이터 하나만 동작을 하게 되면은 방금 되게 작은 클러스터였는데도 한 120불 정도,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운영해서 버는 이더리움 가격보다 노드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 더 크게 돼서 보통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집에서 스테이킹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거기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보통 노드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노드 스펙 같은 경우는 메인넷 기준으로는 최소 8코어 이상의 CPU, 16스레드 이상이죠. 그래서 보통은 8코어 이상의 CPU와 4TB 이상의 NVMe, M.2 SSD가 필요하고요. 램은 보통 32기가, 추천은 64기가 이상의 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을 구입해서 돌리게 되면은 머신 가격이 얼마인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뎁노드라는 그런 노드를 파는 회사이고요. 이 뎁노드에서 1910유로에 팔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28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이렇게 이걸 사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해당 노드는 32GB 램이랑 4테라 SSD를 해서 i7 이제 프로세서까지 포함한 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니 PC나 본인들의 PC를 새로 구성하는 게 좀 더 싸고요. 그래서 제가 돌리고 있던 미니 PC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조그만 미니 PC거든요. 이 스펙은 라이젠 5 5625U 프로세서를 탑재된 미니 PC인데요. 이 미니 PC 같은 경우는 현재 메인보드 CPU가 일체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CPU를 교체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램은 램이랑 SSD를 포함한 미니 PC도 있는데 보통 따로 구매해서 조립하는 게 좀 더 싸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우분투 OS를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서버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우분투 OS를 설치해야 되는데 서버 버전이 있고 홈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버전 같은 경우는 CUI로 커맨드 라인을 입력해야 돼가지고 좀 초보분들은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홈 버전을 설치하는 걸 저는 권장을 하고요. 홈 버전은 GUI로 윈도우나 맥처럼 GUI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이거 한번 메인넷을 돌려봤을 때 이 머신에서 이제 밸리데이터 노드도 돌리고 DVT를 해가지고 오볼도 돌렸습니다. 근데 충분히 잘 돌아가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머신은 준비되고 스펙은 충분히 돌릴 만한 스펙이 나오는데 집에서는 네트워크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네트워크 구성도를 한번 제가 그려봤고요. 보통 집에 있는 가정용 인터넷으로 노드를 운영하게 되면은 퍼블릭 IP, 공유기를 통해서 퍼블릭 IP를 하나만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IP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 공유기에 접속하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PC, 핸드폰 아니면 이런 이더리움 노드 같은 경우가 다 이 공유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접속하게 되면은 모두 다 같은 IP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 노드에 접속하거나 이제 P2P 통신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포트 포워딩을 하기가 되게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공유기에 접속도 안 해보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유기 뭐 뒷면이나 윗면에 보면은 뭐 패스워드랑 그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접속을 해서 포트 포워딩을 하셔서 이제 이더리움 노드에 보통 SSH로 원격으로 접속을 하려면은 SSH에 22번 포트 포워딩을 해주고 뭐 이더리움 CL이나 EL의 P2P 포트들도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좀 포트 포워딩을 해주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요. 모니터링을 하려면 또 모니터링 포트도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런 방법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아마 영상으로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찍어서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다 업로드하고 다시 라이도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노드를 돌릴 때는 여기에 최소 32더 이상이 돌고 있잖아요. 32더면은 1억이 넘는 금액인데 되게 보안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FW라는 툴 같은 걸 이용해서 방화벽을 세팅을 하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다른 포트는 필요한 포트 아니면 포트 포워딩을 하지 않고 이제 UFW 등을 이용해서 방화벽 세팅을 꼭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라이도 CSM 코리아 워크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